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근데 이제 방학도 이제 다음 주 방학이 끝나. 그치? 드디어 방학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주말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약이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 수요일 날 계약인가? 어쨌든 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국어선생님이 이제 국어 진도 어떻게 나갈 건지 혹은 뭐 시험 보면 어떤 건지 뭐라도 얘기해 주면은 쌤한테 바로 카톡이나 문자를 좀 보내줘. 알겠지?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주말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2학기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내신 대비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겨우 이제 수업 6주에 직보까지 해서 7번 수업을 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보니까 전부 다 추석 전에 시험 끝낸다고 다 이 근처 학교가 싹 다 빠르면 9월 24일, 늦어도 한 9월 26일 이때 시작해가지고 빠르면 이제 보통 9월 30일 날 끝나고 아니면은 늦은 학교는 10월 2일 날 정도에서 다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다 보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보면 계약하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유념을 하면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방학 중에 마지막 수업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진달래꽃 부분부터 진도를 나갈 차례예요. 알겠죠? 페이지가 18페이지. 그죠? 18페이지 그 진달래꽃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앞에 거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교과서에 다 나오는 작품들이고 좀 심화되는 작품들, 그러니까 실제로 치동고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 아닌 작품들을 가져와가지고 시험에 많이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심화 작품들 같은 것도 많이 봐두면 좋아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다음 주에 좀 여유 있을 때 한 번쯤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진달래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진달래꽃 작가가 누굽니까? 그렇지, 김소월 시인이죠. 그렇죠? 김소월 시인은 자, 일제강점기에 활동했었던 시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물론 김소월 시인의 시에서는 일제강점이라든지 조국의 독립이라든지 그런 걸 볼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김소월 시의 특징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전통적 서정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전통적 서정시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 바로 이별의 정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서를, 그렇죠? 우리 민족 고유의 율격, 바로 사문보, 민요조 율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격으로 노래하는 시풍을 전통적 서정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 가장 한국적인 시인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김소월 시인이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한국적인 정서를 한국적인 율격에다가 맞춰서 노래한 시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이때 활동을 하는데 29의 나이로 안타깝게도 그렇죠?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김소월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진달래꽃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끊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은 나보기가 몇 글자야? 4글자. 그렇죠? 역겨워 몇 글자? 3글자. 그럼 4 더하기 3은? 10. 그치. 가실 때에는 몇 글자? 5글자. 그치. 그 다음 말없이 몇 글자? 3글자. 고이고내 2글자. 4글자. 그치. 3 더하기 4는? 7. 그치. 들이우리다. 그치. 그래서 김소월 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진달래꽃은 7, 5조 3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상음보 요런 율격을 우리는 바로 민요조 율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 말은,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까, 안 헤어졌을까? 안 헤어졌어. 왜? 왜? 얘는 만약에 자기를 보기 싫어서 그치. 갈 때는 그치. 가실. 미래 시제가 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즉,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자, 상대방이 당신이 나를 떠나도 난 어떻게 하겠다? 그냥 보내주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일단 오리다 요거 내고 칩시다. 정확하게는 우리다라고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쵸? 바로 진달래꽃의 운율 형성 요소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뭐뭐 우리다. 이것을 반복을 합니다. 알겠죠? 시 연의 마지막 부분에 같은 소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가분적인 요소다. 각자가 다리각자거든요. 미율은 같은 위치에 같은 소리가 반복될 때 우리는 음이율이라고 하고, 그래서 음이율은 두운, 요운, 가분에서 두운 앞부분에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 요운 허리 옆자에 서서 가운데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 가분 다리각자에 서서 끝에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는 가분적인 요소로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가분적인 요소의 우리다를 반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당연히 운율을 형성을 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어체. 쉽게 말하면 높임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을 함으로써 여성적인 어조를 형성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운율형소 두 번째가 바로 7, 5조 3음보 율격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이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말없이 당신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 말은 화자는 이별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 거부를 한다. 수용. 그치. 자, 여기서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적 화자는 바로 뭐다? 수용적이고 체념적인, 그쵸? 그리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물론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수업을 못 듣는 사이에, 그치? 우리가 수업 때 서경별곡 같은 작품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알겠죠? 그 서경별곡하고 이 진달래꽃이 엮여가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까? 왜?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서라도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진달래꽃, 그리고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 가시리, 이런 작품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그쵸?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처음 들어봐? 그 작품인데 그 작품이나 이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이별에 대한 화자의 그런 태도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비교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함께 배워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줄 거니까 일단 내용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지금 1년에서 바로 당신이 나를 떠나도 나는 당신을 말없이 고이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2연의 내용을 봅시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자, 영변의 약산. 그렇죠. 이거는 김소월 시인의 이제 고향에 있는 지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소월 시인의 고향의 지명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의 지명을 사용하니까 향토적인 분위기가, 향토성이 높아지게 되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화자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내모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바로 이 진달래꽃은 바로 시적 화자의 군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조선시대 쓰인 홍랑의 시조를 보게 되면 이런 작품 중학교 때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보면은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세잎꽃 나거든 나인가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맷버들하고 이 진달래꽃의 의미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달래꽃은 시적 화제의 분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 우리다. 역시 우리다가 반복되고 있죠. 그치? 그래서 님이 떠나갈 때 나는 그 님의 앞에다가 꽃을 어떻게 해주겠다? 뿌려주겠다. 그치? 뿌려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사실 불교의 그런 색채가 조금 진한 표현이긴 합니다. 알겠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불교의 산화 공덕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줄을 좀 끄고 있지? 자, 불교의 산화공덕 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자, 불교는 종교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은 불교는 다 신교예요. 신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에요. 알겠죠? 네. 불교는 부처님이 여러 명이에요. 어느 절 가면은 천수관음 모시는 절도 있고, 어디 가면 약사열에 모시는 절도 있고, 어디 가면 또 금강을 또 모시는 그런 절도 있고, 어디 가면은 열애불 모시는 절도 있고 해서 절마다 모시는 부처님이 좀 다르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다 신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은 누구라도 알겠지? 수행을 쌓으면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고 그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의 교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수양을 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그 사람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꽃잎이 비처럼 떨어진대요. 알겠죠? 그게 바로 산화공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떠나가는 당신의 앞에 꽃을 뿌려주겠다는 것은 떠나는 님을 어떻게 해주겠다? 꽃을 뿌려준다는 거. 축복해주겠다. 반기다기보다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3년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그 꽃은 바로 무슨 꽃? 진달래. 그렇죠. 얘는 진달래 꽃이죠. 자, 그런데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래요. 사뿐히 바른 건 어떻게 바른 걸까? 힘을 주지 않고 살짝 살포시 받는 걸 사뿐히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들여갈 거는 그냥 발로 힘을 줘서 그치 꾹 눌러 밟는 걸 지져 밟는다고 하거든요. 서로 말이 연결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음을 흘리우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올바른 문장으로 하면 죽어도
눈물을 아니 흘리겠다라고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당신이 나를 떠나도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말이 돼, 안 돼요? 네가 날 떠나도 난 안 울 거야. 말 돼, 안 돼? 안 돼. 왜? 말 되잖아. 왜요? 당신 네가 날 떠나도 난 안 올 건데? 말 되잖아. 그치? 이별을 뭐 쿨하게 받아들인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이 나를 떠났는데 울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그치. 바로 얘는 상황과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설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할 거면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을 많이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역설적 상황이다.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역설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얘는 역설적 상황은 무슨 뜻이다? 상황과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의미니까 사실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도치와 반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적어놓고 합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도치, 반어를 이용한 자, 요거 꼭 외워야 돼요. 애이 불비의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애이 불비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슬프지만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이별의 슬픔을 어떻게? 이별의 슬픔을 인내하고 이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1년의 내용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사연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형태가 어때? 1년과 사연이. 그치. 바로 여기서는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운율 형성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율 형성 요인 세 가지를 꼽으라라고 하면은 7호조 사문보 율격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뭐 우리다라고 하는 가분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요 세 가지가 바로 이 진달래 꽃의 운율 형성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계승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진달래꽃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어떤 작품들이 계승했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지문이나 이런 데 다른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을 은근슬쩍 갖고 와서 같이 할 수 있고 혹은 선지에서 위 지문과 이제 화자의 정서나 상황이 유사한 작품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해가지고 작품들을 보기로 이제 제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목 정도는 반드시 외워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계승한 작품들. 야, 요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가장 이제 그 먼저로 보는 게 바로 대부분은 황조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황조가는 고대 가요, 삼국시대의 노래고 고구려 이대왕인 유리왕이 지었다. 주몽의 아들이죠. 유리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근데 물론 간혹 가다가 이거를 약간 좀 어거지스럽게 연결시키는 사람 선생님들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이제 뭡니까? 아내를 떠나가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어버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 죽음도 어쨌든 이별이기 때문에 뭐 공무도화가를 우선으로 보기도 하고 여기로 보기도 하고. 알겠죠? 또 어떤 학교는 이제 백제 노래인 정읍사 같은 경우도 남편이 이제 그 행상을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남편이 무사귀환을 바라는 그 노래도 어쨌든 남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별 노래도 하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황조가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황조가를 계승한 게 바로 가시리, 서경별곡 이런 작품들이 계승한다라고 보고 얘네는 고려가요 작품들입니다. 작자 이상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고려 가시리 서경별곡의 계승 이별의 전환을 계승한 게 바로 송인이라고 하는 고려 시대에 쓰인 고려 한시가 있어요. 이거는 정지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황진이가 이어가죠. 황진이의 시조들. 얘는 조선시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 민족 민요적 아리랑. 아리랑도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 발병난다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별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운 진달래꽃. 바로 현대시 김소월 시인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굵직굵직하게는 이렇게 물론 그 외에도 이별을 다룬 작품은 수없이 많아요. 알겠죠? 하지만 굵직굵직하게 이러한 작품들이 우리 민족의 이별의 정환을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별을 대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적인 면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비교를 해보면 자, 화자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자, 방금 배운 진달래꽃이라든지 현대시죠. 그 다음에 가시리 얘는 고려가요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수동적인 태도, 수용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까 얘기한 서경별곡 이것도 고려가요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민요인 아리랑 얘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별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내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당신을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리랑도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 발병난다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면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말 그대로 작품 내적인 모습으로만 봐가지고 당신과의 재회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가 바로 1970년대. 어떤 시대야? 예? 군사 독재 정권이죠. 알겠습니까? 시대의 배경은 군사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그때를 그 시기를 그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또 해석이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자, 여기서 날과 시라고 하는 거, 그렇지? 자, 날과 시는 우리가 그 천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천 만들 때 보면은 세로로 시를 막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가로로 시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얘를 쭉쭉쭉쭉 해가지고 천처럼 이렇게 만들잖아. 그렇지? 바로 세로줄과 가로줄을 날과 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에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천의 가로줄과
세로줄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당신과 나를 비유한 표현이다. 그렇죠? 원래 날줄과 시줄도 서로 각각의 줄인데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천으로 어우러지듯이 당신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란다? 하나로 어우러지길 바란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거. 그치? 바로 당신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쵸? 바로 당신과 맺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19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이루어진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그렇죠? 시대 상황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은 바로 뭐다? 일종의 민중의 연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랑 이야기로 하면 뭐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결혼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시대 상황으로 해석하면 바로 뭐다? 민중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다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엮을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 그치, 가정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렇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시적 여운을 형성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탄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기라는 게 무슨 뜻이다? 기다릴 것이다가 되지. 그치? 바로 일종의 바로 뭐다?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자, 지금 화자가 서 있는 공간이 어떻다? 상황이? 가혹하다. 그치. 바로 추운 길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혹독한 현실, 혹은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 볼 수 있고, 역시 이것도 그러면 시대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상황? 바로 군사 독재 정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다리기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그렇죠? 한 슬픔이 다른 슬픔한테 손을 준대요. 왜 손을 주겠어?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그치. 바로 여기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손을 내미는 쪽도 뭐다?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힘듦을 위해서 손을 어떻게 내밀 수 있는 거, 위로와 위안을 건넬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한 슬픔이부터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을 위로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을 위로하고 있고 위안을 주고 있죠. 즉 이거는 바로 뭐다? 공동체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그런 하자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봅시다. 자, 어느 겨울인들, 그럼 여기서 이 겨울은 바로 어떤 상황? 적응한 겨울은? 아니, 이 겨울은 긍정의 의미겠어, 부정의 의미겠어? 부정이. 그치, 겨울은 아까 위에 있었던 추운 길목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바로 혹독한 현실, 시련, 고난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할 것이다. 들여다보면은 사랑을 춥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렇죠? 서리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춥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1년의 끝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바로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1970년대 바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반면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군사 독재 그런 굉장히 힘겨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민들의 그런 연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시련을 극복하자는 화자의 바람이 담긴 시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진달래꽃과 마찬가지로 이별 상황의 모습으로 본다면은 바로 뭐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다라고 해서 진달래꽃과 비슷한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점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리가 아직도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하리? 우리의 사랑을 춥게 하리가 계속 약간 춥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춥게 할 것인가요? 춥게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이상하잖아 오히려 더. 그렇지? 그러니까 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이 춥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위로 끝나는 거는 약간 물음표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 위에는 뭡니까? 위에 보면은 나는 기다리리 했잖아, 그렇지? 이때는 오히려 기다릴 것이다라는 의지적 표현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춥게 하리에서 할 때는 뭡니까? 춥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석해야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거죠. 아니, 왜? 여기를 만약에 춥게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어때? 우리의 사랑이 추워져야 되는 거야? 아니죠. 서로 위안과 위로를 줘가지고 더 따뜻해져야 되는 걸 추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화 작품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별의 정안을 담은 대표적인 작품들을 함께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고구려 이대왕이 유리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황조가입니다. 알겠죠? 자, 유리왕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대요. 화이랑 치라고 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화이는 이제 고구려 사람이었대요. 근데 치는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구려나 부여, 그 다음에 뭐 발해 이런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영토가 거의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만주, 연해주까지도 다 우리 영토였고 이때 당시에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고구려인, 한국 사람인 고구려인이 다수의 이제 중국 사람인 말갈족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치는 중국 쪽 출신, 약간 이제 말갈이나 이쪽 출신이었나 봐요,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한 남편을 가지고, 그렇지? 두 명의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 사이가 좋겠어, 안 좋겠어? 뭔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안 좋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맨날 싸웠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유리왕이 사냥여행을 간 사이에 이제 3차 대전이 벌어진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이와 치가 싸우다가 화이가 얘기합니다. 너는 미천한 중국의 계집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방장에 굽냐? 싸움 너희 나라로 돌아가 했더니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진짜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리왕이 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갔지만 치는 자존심의 상처를 심하게 입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궁궐로 돌아오다가 잠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저 나무 위에 꾀꼬리 한 쌍이 찍찍찍찍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쓴 시가 바로 이 황조가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도 합시다. 펄펄 나는 꾀꼬리는, 자, 꾀꼬리 네모칩시다. 그렇죠? 자, 암수 다정이 즐기는데, 자, 꾀꼬리는 지금 뭡니까? 암수가 서로 다정하게 놀고 있대.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냥 대충 자기 상황이 그렇지. 지금 나는 어떻기 때문에 외로울사.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외롭대. 이내 몸은. 그렇죠. 화자는 지금 외로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꾀꼬리가 다정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외롭기 때문에. 즉 화자와 꾀꼬리의 처지가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대조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꾀꼬리는 사실 나를 기준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는 거죠. 화제 처지와 같지 않으니까 감정이입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돼서 화제의 처지와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꾀꼬리가 지금 부부싸움을 하는지 진짜 다정한지 배가 고픈지 모르는데 내가 외로우니까 어때?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외로울사 인의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 거, 같이 돌아갈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죠.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그 슬픔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시가 바로 고대 가요 중에 이 황조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정지상의 송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고려 한시입니다. 한시니까 얘가 이제 원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총 7글자씩 5줄이니까 7원, 4줄이니까 7원 절구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비겐,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른데, 자, 막 비가 그쳐가지고 풀잎에, 그죠? 그 빗물이 이슬이 맺혀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대. 예뻐, 안 예뻐? 그치. 자, 그래서 풀빛이 푸르른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혹은 자연사. 자연스럽게 죽은 거 아니야. 자연사, 자연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화자는 남포에서 인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라는 거야. 자, 이 남포에서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치. 바로 이별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은 바로 이별의 공간이 되고 있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 하고 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쵸? 화자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대조되게 제시를 함으로써 이별하고 있는 화제의 상황을 더욱더 부각시켜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대동강문이야. 어느 때 마를 거라. 마른다, 안 마른다? 그렇죠. 여기는 서리가 사용이 됐습니다. 알겠죠? 근데 안 마르는 이유가 좀 기가 막힙니다.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는 것을 내가 해마다 이곳에 와서 이 이별의 슬픔 때문에 엉엉엉 울 거니까 강물이 절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치? 말이 돼, 안 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도치와 과장이 쓰였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는 바로 뭐다? 도치, 과장, 서리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황진이의 시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자, 동지가 뭐 하는 날입니까? 어떤 날이야, 동지가? 먹는 날. 물론 동짓날에 우리가 보통 팥죽이랑
비빔밥을 먹긴 하는데, 그죠? 근데 동지는 1년 우리가 24절기 중에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래서 동지를 기준으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다가 동지를 지나면 밤이 이제 다시 점점 짧아져. 그리고 그 동지의 반대가 바로 하지.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공전을 하니까, 그지? 1년은 주기로 공전을 하니까 그 밤이 가장 길 때가 이제 동지고 반대로 낮이 가장 길 때는 하지고 이렇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동지달 기나긴 밤을 가뜩이나 긴 밤이야. 그치? 근데 살아가는 님조차 없대. 당연히 어떻게 했어, 이 밤이? 춥고 외롭겠지. 그치? 그래서 동지달 기나긴 밤은 바로 뭐다? 이미 없는 외로운 시간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가뜩이나 힘이 없어서 이 외롭고 긴 시간을 어떻게 화자는 한 허리를 버려내요. 절반을 뚝 잘라내고 싶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처럼 포근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꼬깃꼬깃 집어넣었다가, 그쵸?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바로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야. 그쵸? 자, 우리가 가뜩이나 재밌는 일 하면은 아무리 긴 시간도 어떻게 느껴져? 그치. 반대로 우리가 싫은 일, 지루한 일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짧은 시간도? 그치. 그러니까 화자는 어때?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니까 아무리 이 밤이 길어도 짧게 느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님 오신 날 밤은 바로 뭐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른이 오신 날 밤은 서로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지, 대조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자, 서리서리는 꾸깃꾸깃 적는 거고 구비구비는 쭉쭉 펴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서리서리와 구비구비는 의미상으로는 서로 대조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묻는 거는 바로 뭐다?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태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꼬깃꼬깃 접어서 이불 속에 집어넣어 놨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그거를 쭉쭉 펴서 붙여가지고 다시 그 밤을 길게 즐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라고 하는 걸 마치 종이처럼 잘랐다, 접었다, 폈다, 붙였다 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표현을 바로 우리는 바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혹은 다른 말로 주관적 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시간을 마치 구체적인 사물처럼 바꿔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임과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그런 작품이다.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이수복의 봄비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수복의 봄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이 봄비예요. 그쵸? 자, 봅시다. 입이 그치면, 그쵸? 자, 비는 어때?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해? 땅으로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는 바로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즉 내 마음을 지금 뭐에 비유해 놨다? 그치, 강나루 긴 언덕에다가 내 마음을 지금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자, 풀빛을 보는데 서럽대. 즉 화자의 심정이 지금 어떻다? 안 좋다. 그치, 서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서러움이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쵸?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짙어오겠다라고 해서 먹었다. 바로 가군적 요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짓거리겠다. 그쵸? 지금 맑은 하늘에 종달새가 지지배배하고 울고 있다는 거야. 그쵸? 자, 입이 그치면 시새워 번그러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고 새로이 서고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2년과 3년에서는 바로 봄을 맞이한, 그쵸? 맞이한 즐거운 모습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일종의 바로 뭐다? 주변의 상황은 봄을 맞이해서 굉장히 즐거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시의 핵심은 마지막 연에 있죠. 입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향연이 뭘까? 향의 용기. 향 피우면 용기 나잖아. 입 앞에 왜 향을 피워놨을까, 그러면? 향을 언제 피워? 어? 언제 피웁니까, 향은? 제사 때 그치. 이미 어떻게 됐다? 돌아가셨다. 그치. 바로 입 앞에 타오르는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임의 죽음. 바로 부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아까 앞에서 서럽다고 한 이유가 뭐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필기했었던 바로 뭡니까? 아름다운 자연의 그 봄을 맞이한 즐거운 모습과 화제의 처지가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 네. 그치. 그래서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향연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봄을 맞이했지만 주변은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지만 내 마음은 어떻더라? 임을 잃어서 슬프다라고 하는 걸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수복의 봄비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하강적 이미지로서 굉장히 눈물을 형상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쵸? 2시 10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문법 어제 방송은 좀 봤어? 봤어요. 그럼 안 보면 어떻게 지금 이어서 하려면 지금 골치 아픈데? 응? 이해할 수 있어요.